아침 7시 30분. 지하철역 앞 골목이에요. 노란색 간판, 파란색 간판, 빨간색 간판이 차례로 불을 켭니다. 모두 같은 것을 팔죠. 1,500원짜리 아메리카노요. 몇 년 전만 해도 이 숫자는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스타벅스에서 한 잔 마실 돈으로 여기서는 세 잔을 마실 수 있었으니까요. 출근길 직장인들은 만족스러워했죠. 그래도 이 정도면 부담 없지. 예비 창업자들도 희망을 품었습니다. 임대료만 감당되면 적어도 굶지는 않겠지. 1,500원 아메리카노는 단순한 메뉴가 아니었어요. 고물가 시대의 소소한 승리였죠. 그래도 이 정도면 버틸 수 있겠다는 자영업자의 마지막 계산이었습니다. 메가커피, 컴포즈커피, 백다방, 더벤티. 이런 이름들이 거리를 가득 채우기 시작했어요. 유튜브에는 소자본 창업 성공 사례가 넘쳐났죠. 정보 공개서를 받아들고 계산기를 두드리는 예비 창업자들의 얼굴에는 조심스러운 기대가 어려 있었습니다. 열심히만 하면 되겠지. 그렇게 믿었어요. 모두가 그렇게 믿었죠. 그런데 지금 같은 골목을 다시 걸어봅니다. 노란색 간판 옆에 파란색 간판이 붙어 있어요. 그 건너편에 또 다른 빨간색 간판이 보이죠. 편의점이 3개, 저가 커피가 3개입니다. 출근하는 사람 수는 비슷한데 매장만 늘어났어요. 2022년에는 전국의 커피 전문점이 10만 개를 넘었습니다. 정보공개서에 등록된 커피 프랜차이즈는 수백 개에 이르죠. 한 동네에 같은 콘셉트의 매장이 대여섯 개씩 몰려 있어요. 경쟁은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누가 더 큰 컵을 주는지, 누가 더 진하게 내리는지, 누가 더 많이 할인하는지요. 브랜드끼리도 소모전을 벌이기 시작했죠. 저가 커피 안에서도 더 저가 커피가 나타났습니다. 예비 창업자 입장에서는 간단했어요. 다들 하니까 나도. 하지만 가맹 계약서를 자세히 보면 상권 보호 조항이 거의 없었죠. 내 매장 바로 옆 건물에 같은 콘셉트의 다른 브랜드가 들어와도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어요. 아침마다 손님들이 왔죠. 계산대 앞에는 줄이 섰습니다. 하지만 점주들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정타가 왔죠. 커피 한 잔에 뭐가 들어갈까요? 원두, 우유, 물, 얼음, 컵, 뚜껑, 빨대예요. 거기에 전기세, 인건비, 임대료, 카드 수수료죠. 하나씩 계산해보면 숫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숫자들이 동시에 뛰어오르기 시작했어요. 가장 큰 타격은 원두 가격이었죠. 금년 들어서 생두 가격이 2배 이상 올랐습니다. 브라질과 베트남에서 들여오는 원두 값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치솟았죠. 그리고 환율도 급등했어요. 달러당 원화 환율이 2024년 말 대비 14% 조금 넘게 올랐어요. IMF 이후 가장 많이 올랐답니다. 그러니 가맹점 사장님은 2배 이상의 커피 원두값을 지불해야 하는 거예요. 업계에서 말하는 원가율은 보통 38에서 40% 수준입니다. 원두와 우유, 컵과 뚜껑 같은 소모품을 본사에서 공급받는데 드는 비용이죠. 여기에 임대료와 인건비를 더하면 1,500원이라는 가격으로는 도저히 맞출 수 없는 수학이 돼요. 가격을 올리자니 손님이 빠져나갑니다. 가격을 유지하자니 매출에서 남는 게 없죠. 이중포위예요. 장부를 펼쳐놓고 계산기를 두드려봐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해볼까요? 아메리카노 1,500원, 하루 500잔을 팔았다고 가정해봅시다. 매출은 75만 원이에요. 꽤 많이 파는 매장이죠. 여기서 원가를 뺍니다. 38%라고 치면 28만 5천 원이에요. 임대료가 하루 평균 10만 원이라고 칩시다. 인건비는 알바생 2명의 최저시급 적용하면 하루 20만 원 정도죠. 전기세와 수도세, 카드 수수료까지 합치면 5만 원입니다. 계산해보면 75만 원에서 63만 5천 원이 나가요. 남는 건 11만 5천 원이죠. 한 달이면 345만 원입니다. 여기서 본사 로열티와 각종 공과금, 예상치 못한 지출을 빼면 점주가 가져가는 실질 소득은 최저시급 수준이에요. 그런데 현실에서 하루 500잔 파는 매장이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은 300잔도 쉽지 않습니다. 피크타임이 되면 머신 2대가 쉬지 않고 돌아가죠. 알바생 둘이서 컵을 쏟아내고 얼음을 퍼담아요. 손님들은 줄을 섭니다. 정신없이 바빠요. 그런데 하루를 마치고 장부를 열어보면 허탈해지죠. 이렇게 일했는데 이게 다야? 배달까지 하는 매장은 더 심각합니다. 플랫폼 수수료가 10% 정도 붙어요. 많이 팔수록 더 지치는 구조가 되죠. 육체는 피곤하고 정신은 탈진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손님들이었죠. 출근길 직장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이 카페를 선택하셨어요? 그냥 가까워서요. 1,500원이면 부담 없잖아요. 맛은 어때요? 글쎄요. 솔직히 메가든 컴포즈든 다 비슷한 것 같은데요. 컵만 다르지. 저가 커피 소비자는 브랜드 팬이 아니었습니다. 가격 팬이었죠. 어느 매장이든 상관없었어요. 1,500원이면 됐습니다. 가까우면 더 좋았죠. 이런 고객 구조에서는 충성도가 존재하지 않아요. 옆 블록에 200원 더 싼 매장이 생기면 손님이 한 번에 이동하죠. 조금 더 큰 사이즈를 주는 곳이 생기면 그쪽으로 갑니다. 점주 입장에서는 억울해요. 서비스를 개선해도 인테리어를 바꿔도 원두를 바꿔도 소용이 없죠. 다음 블록에 새로 생긴 매장이 손님을 가져갑니다. 그것도 똑같은 콘셉트로요. 손님을 원망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버티기도 힘들죠. 이게 저가 커피의 함정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사실이 있어요. 이 구조에서 웃고 있는 사람은 따로 있었죠. 본사 콜센터는 전성기 때 가맹 상담 전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본사 임원은 홍보 영상에서 말했어요. 우리는 가맹점 주님들과 상생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죠. 본사는 가맹비로 돈을 벌었습니다. 교육비로 돈을 벌었어요. 인테리어비로 돈을 벌었죠. 장비비로 돈을 벌었습니다. 점주가 매장을 오픈하는 순간 본사는 이미 초기 비용을 회수했어요. 그 이후에도 본사는 안전했죠. 원두와 소모품을 공급하면서 마진을 챙겼습니다. 점주가 얼마나 파는지, 얼마나 남는지는 본사에게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물건만 계속 팔리면 됐죠. 반대로 점주는 모든 리스크를 떠안았습니다. 보증금, 권리금, 인테리어 비용, 대출이자요. 매출이 부진하면 이 모든 게 점주 혼자의 짐이 됐죠. 폐점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원상복구 비용, 남은 재고 처리, 직원 정리죠. 본사는 다음 가맹점을 찾으러 갔지만 점주는 빚만 남았습니다. 과거 몇몇 저가 커피 브랜드에서 문제가 드러난 적이 있어요. 가맹점과의 소통 부재, 본사 운영 리스크, 갑작스러운 브랜드 이미지 추락이죠. 점주들은 하루아침에 간판을 떼어내야 했습니다. 저가 커피의 몰락은 점주 개인의 실패가 아니었어요. 구조 설계의 실패였죠. 그리고 지금 그 구조가 천천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변화가 보여요. 정부에 의하면 지난해 커피 전문점 창업자 수는 전년 대비 15.2% 감소했다고 해요. 이는 역대 최대 감소폭이더라고요. 2023년 6.4% 줄어든 이후 2년 연속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답니다. 언론에서는 커피 공화국의 피로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매출이 전분기 대비 감소했다는 기사가 나와요. 폐점이 개점보다 빨라지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죠. 결국 원가 압박을 못 버티고 저가 커피 브랜드들이 줄줄이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1,500원 간판이 1,800원으로 2,000원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소비자들은 여전히 커피를 마십니다. 하지만 꼭 골목 카페일 필요는 없어요. 편의점에서 RTD 커피를 사면 되죠. 자동 판매기에서 뽑으면 됩니다. 회사에 캡슐 머신이 있으면 거기서 마시면 돼요. 1,500원이라는 가격의 마법은 시간이 지나면서 희미해졌죠. 그 가격으로는 더 이상 장사가 안 됐고 가격을 올리면 손님이 떠났습니다. 결국 저가 커피는 진퇴양난에 빠졌어요. 이건 단지 한 업종의 위기가 아니죠. 싸게 많이 파는 구조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시대가 왔다는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살아남을까요? 마지막까지 버티는 본사와 가맹점주들이겠죠. 하지만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저가 커피가 맞닥뜨린 한계를 정리해봅시다. 첫째, 시장 포화예요. 더 이상 점포수로 성장할 수 없는 단계에 도달했죠. 동네마다 이미 너무 많은 매장이 있습니다. 둘째, 원가 구조 붕괴요. 원두 가격, 환율, 인건비, 임대료가 동시에 상승했죠. 1,500원이라는 가격으로는 수학이 맞지 않습니다. 셋째, 브랜드 충성도 부재예요. 소비자들은 브랜드가 아니라 가격을 보고 움직이죠. 200원 차이면 다른 매장으로 갑니다. 넷째, 본사와 점주 간 불균형이에요. 리스크는 점주에게 집중되고 수익은 본사로 흘러가죠. 이 네 가지가 결합되면서 저가 커피 모델 전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론은 명확해요. 저가 커피도 결국 싸게 파는 브랜드가 아니라 정체성이 있는 브랜드로 바뀌지 않으면 사라지죠. 가격만 보고 오는 손님이 아니라 이 집의 취향과 공간과 이야기를 좋아하는 손님을 만들어야 합니다. 왜 이 집이어야 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해요. 가격을 지우고도 기억에 남을 수 있어야 하죠.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이미 저가 커피로 시작한 브랜드나 매장에게는 더 어려워요. 하지만 선택지가 없죠. 바꾸지 않으면 문을 닫게 됩니다. 1,500원 커피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어요. 황금기는 지났죠. 이제는 누가 먼저 빠져나오느냐의 싸움입니다.